한국 여권요? 아직도 유럽 갈 때 비자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중국 여권 하나면 어디든 갑니다.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톱 인플루언서 자오이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당했고 우쭐했고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죠. 하지만 유럽 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유럽이 그녀를 반기기는커녕 차가운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이란 나라. 그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 그땐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늘 제게 말했어요. 자오이란 너는 남들과 다르다고요. 웨이보 팔로워 100만. 도우인에서는 매일 제 일상 하나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패션부터 정치 이야기까지 제가 말하면 그것이 바로 트렌드가 되었죠. 명품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국가기관에서도 젊은 중국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자며 제안을 넣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전 늘 노력했고 스스로를 키워냈으니까요. 그 보상이 이제서야 온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결심했을 때도 전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가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자. 파리, 로마, 베를린 세계의 중심을 돌아다니며 고급 호텔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고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말하는 거죠. 중국인이 이 정도는 누려야죠.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올린 영상 하나가 뜻밖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죠. 한국 여권은 아직도 비자 받아야 하죠? 전 그냥 중국 여권 하나로 다녀올게요. 말끝을 비꼬듯 흐리며 웃었고 그 장면은 짧은 시간 안에 2천만 뷰를 넘겼습니다. 중국 팬들은 열광했고 댓글에는 국격, 자존심 레벨이 다르다. 한국 따위는 비교도 안 된다는 말들이 쏟아졌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좀 우쭐했어요. 왜냐면 그게 진심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늘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제력도, 문화도, 외교력도. 근데 댓글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유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직접 겪어보시길. 당시엔 비웃었죠. 뭘 몰라서 그래. 난 이란인데.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셀카를 찍었죠.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올린 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세계는 저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죠. 아니, 사실은 모두가 말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특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저의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리며 나는 향수 냄새와 카메라 셔터 소리, 여행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저는 완벽히 자신감으로 무장한 체줄에 섰죠. 제 앞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이었고 그중 몇몇은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파란색 표지를 힐끗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자 받느라 고생했겠네. 제 차례가 되었고 여권을 내밀자 입국 심사관이 잠시 눈을 찌푸리더니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들여다보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평범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한참 뒤적이더니 제 얼굴을 보며 물었죠. 이건 중국 여권인데 비자 정보가 불충분하네요. 이건 어떤 목적의 여행입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풀며 말했어요. 여행이에요. 단순 관광. 호텔 예약도 다 돼 있고요. 퍼스트 클래스 타고 왔고요. 그런데 그 심사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워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추가 심사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착오야. 내가 누구인데.
그런데 대기실로 끌려가듯 이동하고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직원들의 냉랭한 시선을 받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봤던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바로 앞줄에 있던 한국 여권 소지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3분도 안 돼 입국 도장을 받고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죠. 왜 한국 여권은 그냥 통과되는데 나는 이 대우를 받고 있는 거지? 몇 시간 뒤에야 입국이 허가됐지만 제 일정은 이미 꼬여 있었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까지 그 수모는 잊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고 안내 직원은 영어조차 귀찮다는 듯 응대했죠. 제가 중국에서 받았던 대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중국에서 유명하다 해도 이곳 유럽에선 그저 여권 하나 들고 온 중국인 관광객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나는 이 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이란의 자존심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입국 심사에서 생긴 기분 나쁜 기억은 호텔 로비의 향긋한 아로마와 와인 한 잔으로 금방 잊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하루하루는 제가 상상했던 유럽과는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첫 일정은 샹젤리제 거리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었어요. 중국에선 예약도 어려운 곳이지만 저는 사전에 다 준비해 두었고 명품 브랜드 협찬 의상을 입고 완벽하게 꾸며서 갔죠. 하지만 입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한 직원은 어딘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저를 훑더니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예약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바로 안내되는데 저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참고 기다렸어요. 몇 분 뒤 자리를 안내받았지만 웨이터의 태도는 딱딱했고 음식 설명은 건성으로 넘기기 일쑤였죠. 저는 분명 퍼스트 클래스 티켓에 고급 호텔 투숙에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들은 절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유일하게 친절하게 응대한 장면은 아직도 또렷해요. 제 옆 테이블에 앉은 한 가족, 한국인이었죠. 한국어로 메뉴판을 읽으며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아빠, 그리고 미소 띤 얼굴로 주문하는 엄마. 직원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고 아이에게도 유쾌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 가족이 떠날 땐 매니저까지 나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속으로 물었죠. 왜 나는 여길 이렇게 어렵게 통과하고 왜 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환영받는 걸까? 다음 날은 명품 쇼핑이었어요. 디올 매장에서 새 컬렉션을 입어보고 있었는데 직원의 무표정한 표정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사이즈를 바꿔달라 요청했을 때 대답은 이랬어요. 그건 지금 창고에 없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런데 제 옆에서 한국어로 뭔가 묻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큰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차림이었죠. 그녀가 뭘 물었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그 직원의 표정이 순간 확 달라졌어요. 환하게 웃고 어깨를 살짝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느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품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여건과 어떤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지가 다르다는 걸.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은 정말 좁았던 거구나. 중국에서 VIP 대접을 받던 제가 이곳에선 그저 말걸기 꺼려지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 그 나라가 여권 하나로 유럽을 누빌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굴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에펠탑 앞 셀카를 찍기 위해 줄 서 있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유럽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 미국인들, 중동에서 온 가족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어요. 말도 크지 않고 옷도 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주 머무는 그룹이었죠. 알고 보니 한국인 단체 여행객이었어요. 여행 가이드는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설명했고 그 설명에 감탄한 프랑스 현지인이 박수를 쳤죠. 그걸 보며 순간 저게 뭐라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들이 다녀가는 자리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를 보며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그들을 향한 유럽인들의 태도가 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여권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화면에 뜬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192개국. 전 세계에서 3위.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중국 여권은 약 80여 개국.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더 컸고 더 빨리 성장했고 전 세계를 사들이고 있었는데 왜 유럽에선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유럽에서 여권은 단순한 출입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국격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증 같은 것이었죠.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와도 명품을 입어도 그 여권 하나로 설명되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베르사유 궁전 투어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현장 등록줄이 길어서 미리 예매해둔 제 티켓을 확인하려고 안내 데스크에 갔는데 직원이 여권을 요구하더라고요. 습관처럼 중국 여권을 꺼내 보여주자 그 직원 잠시 멈칫하더니 매니저를 부르더군요. 또다시 반복되는 추가 확인.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여성 여권을 꺼내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저는 무심코 그 여권을 봤죠. 파란색 표지, 한글로 쓰인 대한민국.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왜 저 여권은 아무 문제도 없이 통과되는데 난 또 여기서 설명을 해야 하지? 그날 오후 저는 한 카페에서 우연히 그 한국인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요즘 유럽은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BTS, 삼성, 영화, K- 콘텐츠 덕분에 이미지가 좋거든요. 여권도 덩달아 신뢰의 상징처럼 됐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사실은 유럽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고 단지 제가 중국 여권을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저를 멈추게 하고 의심하고 경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는 건 다름 아닌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 한국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럭셔리한 침대에서도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 시리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선 들을 수 없었을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았던 건 아닐까? 그날은 비가 왔어요. 파리의 골목은 촉촉했지만 아름다웠고 저는 작은 미술관 투어를 마친 후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안이 붐볐지만 다행히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카페 직원은 프랑스어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는데 저는 단어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당황해 중국어로 주문하려고 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표정엔 짜증이 담겨 있었고 주변 시선이 저를 향해 모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휴대폰 번역기를 켰고 서투른 프랑스어로 카페라떼 하나 주문하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렸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 또박또박한 프랑스어로 깔끔하게 주문을 마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트렌치 코트에 단정한 분위기. 그녀는 프랑스어로 직원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주문을 마친 뒤 직원은 그녀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이시죠? 요즘 한국인들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분명 조용히 행동했고 허세도 없었고 여권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직원은 그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먼저 보여줬죠. 반면 나는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했는데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앞에 라떼 한 잔이 덜컥 놓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무표정하게 제게 말했어요. 다음엔 메뉴 좀 미리 알아보고 오시죠. 여긴 관광지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었고 누군가 작게 웃었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죠. 참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 테이블에 그 한국인 여성이 조용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제 컵을 가볍게 밀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죠. 괜찮으세요? 프랑스어 처음이시면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한동안 엄청 고생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근데 혹시 중국 분이세요? 네. 그럼 더더욱 의외네요. 저는 지금까지 중국 분들 중에 이렇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은 잘 못 봤거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 웃음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악의 없이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내게 묻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진짜 당신 나라 사람 맞나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누군가 내게 국적을 물으며 놀란 표정을 지을 때 그게 자랑이 아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 한국인 여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즘 유럽은 한국을 신뢰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권이 강한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믿었던 자부심은 대체 어디서 온 거였지? 그날 이후로 저는 밖을 돌아다닐 때 조금 더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지도 않았고 셀카를 찍을 때도 일부러 카메라를 피했어요. 괜히 또 어딘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로 비칠까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해왔지만 이제는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투명인간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 조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옆에 선 한국 가족이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목례하는 걸 봤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고 그 모습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저게 예의라는 거구나. 그리고 한순간 스쳐간 장면들이 머리를 때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웨이터에게 건성으로 던졌던 말투, 공항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티켓을 흔들던 모습, 난 VIP인데 왜 이래요? 라고 소리치던 기억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파리의 어느 오후, 길거리 공연을 보던 중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켜는 프랑스 소년,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박수를 치던 소박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저는 익숙한 단어를 들었어요. 아름답다, 진짜 멋지다. 분명히 한국어였어요. 돌아봤더니 평범한 차림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고 그들은 소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동전을 건넸어요. 소년이 말도 안 통하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이 잊히질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멋졌고 조용하지만 강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지금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 내가 그렇게 비웃던 그 나라 사람들을 보며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느낀다. 그 감정은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여권 하나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여권을 신뢰하게 만든 건 그들이 세상에서 보여준 태도였고 행동이었고 오랜 시간의 결과였죠. 단순히 외교적인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대할 때 느끼는 건 안심이고 저를 대할 때 느끼는 건 경계였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에펠탑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도시를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관광객들 속엔 여전히 한국인들이 보였고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그 도시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어딘가 떠도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그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켜야 했던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자세였구나.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였어.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건 참을 수 없이 부러운 순간이었고, 동시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존중하게 된 날이었어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 알람이 몇 개씩 울리고 있었어요. 언니, 라이브는 언제 켜요? 유럽 어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중국 여권 자랑 좀 해주세요. 이번에 또 한 건 하셨죠? 팬들의 기대는 상상 이상이었고, 제 손은 어느새 자동으로 방송 앱을 켜고 있었어요. 분명 한껏 꺾인 어깨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당당하게 마무리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이란답게 실망시키지 말자고요. 라이브 방송을 켜는 순간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채팅창엔 여왕님 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맑은 창밖을 배경 삼아 이렇게 말했죠. 유럽은요, 뭐랄까, 우리 중국인의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역시 어딜 가나 중국 여권의 무게는 남다르네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어딘가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려 일부러 더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팬들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죠. 근데 입국은 어땠어요? 현지인들 반응은요? 한국인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며칠간 겪은 그 모든 순간이 흘러갔어요. 공항에서의 굴욕, 카페에서의 무시, 명품 매장에서의 무관심, 한국 여권을 들고 환영받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눈빛.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저는 결국 말을 뱉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유럽 아니었어요. 난 전혀 환영받지 못했어요. 중국 여권 파워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순간 채팅창이 잠시 멈췄어요. 팬들이 놀랐겠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중국 여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경계받았고 설명해야 했고 몇 번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요, 웃긴 건 제가 비웃던 한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나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미소로 맞이받고 존중받고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울컥했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요, 저도 봤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카페에서 소리 지르고 길에서 쓰레기 버리고 줄 새치기 하고 진짜 민폐라고요. 그게 저였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야 알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더는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나 창피해요. 내가 중국인이란 게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 처음이에요. 방송은 난리가 났고 수만 명이 동시에 리액션을 쏟아냈어요. 누군가는 응원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배신했다고 욕하기 시작했죠. 그 짧은 방송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고 공항에서 그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바이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 라이브 중 눈물자우이란 중국인 민폐. 고백 충격 발언. 중국에서 난리난 그녀의 고백전은 방송을 끄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속삭였어요. 난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진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중국에 돌아온 첫날, 공항 입국장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저를 기다리는 시선은 예전과 전혀 달랐어요.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은 부었고 얼굴엔 화장이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 내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죠. 팬들은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이란 언니, 진심 고마워요. 누군가는 말해야 했던 거잖아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응원의 메일이 쏟아지기도 했고, 반대로 중국 망신시켰다며 계정을 탈퇴하라는 비난도 이어졌죠. 저는 둘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제가 만든 결과니까요. 며칠 후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고 브라우저에 이렇게 검색했어요. 한국 여권 왜 강한가?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뉴스를 읽고 과거를 찾아보고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어요. IMF를 이겨낸 이야기, 월드컵의 함성, 싸이의 유튜브 기록, 반도체 수출 1위, BTS의 그래미 무대, K방역의 전 세계 모범 사례까지 저는 점점 알게 됐어요. 그들이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많은 성과들 뒤엔 언제나 조용한 국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말없이 줄 서고 작은 규칙을 지키며 어딜 가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의 신뢰의 기반이었죠.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예전엔 그냥 경쟁자로만 봤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답지 않게 겸손하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겸손이 아니야. 인정이야. 지금은 그게 더 솔직하잖아. 이후로 제 콘텐츠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극적인 자랑 대신 해외에서 느낀 문화 차이, 우리가 고쳐야 할 행동, 그리고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팬들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진짜 목소리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한 한국인 팔로워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전에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비웃고 조롱하던 말들. 그런데 지금은 고맙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미움은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짐을 쌌어요. 목적지는 서울.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 시선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젠 우쭐하지도 않고 자격지심도 없이 그저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조용히 진심으로 나누려 합니다. 다시 자오이란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죠.